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기획토론 무관의 한국 새로운 시작의 사회를 맡은 김지명입니다. 2013년 한국 바둑은 세계대회 개인전 우승을 한 차례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무관으로 전락을 했는데요. 조은현, 이창호, 이세돌로 이어지는 이 막강한 트리오, 세계 바둑 최강국으로 군림을 해온 한국 바둑이 어쩌다 이렇게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됐는지, 물론 이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한 해 동안 이어진 한국 바둑의 부진,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소중한 시간으로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먼저 도움 말씀 주실 패널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유창혁 구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바둑 리그의 이제 감독으로도 활약을 하고 있는 최명훈 구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기자단 간사 경향신문의 엄민용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아마 강자면서 열렬한 바둑 팬이죠. 신병식 경성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2013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료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충격의 2013년. 세계바둑 최강국을 자처해온 한국 바둑에게 2013년은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한 해로 기록됐다. 신년 벽두부터 백령배 타이틀전은 저우 루이양과 천야 오예 간의 중중 대결로 아쉬움을 남겼고 2월에는 안방에서 원성진이 스웨에게 LG배 우승컵을 내주고 말았다. 한국의 하향 곡선과 중국의 상향 곡선으로 엇갈린 그래프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3월엔 바둑 올림픽으로 불리는 응시배에서 중국의 신예 판팅위가 한국 바둑의 미래 박정환을 꺾었고 6월의 출란배 결승에선 한중 1인자 대결 끝에 이세돌이 천야오예에게 무릎을 꿇었다. 전반기 부진을 만회하고자 숨을 고른 한국 바둑은 끝내 반격에 실패했다. 12월 몽백합배가 구리, 미비팅의 중중 신구 대결에 그쳤으며 급기야 2013년의 마지막 타이틀전으로 기대를 부풀렸던 삼성화재배마저 이세돌이 신예 탕웨이싱에게 패하면서 최후의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린 것. 4차례의 한중 결승전을 포함 6개의 우승컵이 모두 한국을 외면했다. 중국 6명의 각기 다른 우승자는 모두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전무했던 새로운 얼굴들. 그중 5명은 90호들이었고 특히 판팅위와 미위팅은 96년생에 불과했다. LG배에서는 16강전 전원 탈락이라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한국 선수가 세계대회 8강에 한 명도 들지 못하기는 16년 만이었으며 한국 주최대회로는 처음 겪는 아픔이었다. 또한 2달 후 몽백합배에서도 16강전 전멸로 중국의 사상 첫 8강 독식을 허용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불패 신화를 이어간 단체전에서의 활약성이다. 농심 신라면배, 초상 부동산배,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스포츠 코드와 주강배까지 단체전으로 시행된 세계대회를 모조리 석권했다. 여기에 여자 단체전인 황룡사 쌍등배와 화정차업배의 우승컵도 들어올렸다. 극심한 개인전 부진 속에서 태극마크의 힘은 소중한 위안이 되었다. 이제 2013년의 아쉬움을 교훈 삼아 한국 바둑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2014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해본다. 네, 자료 화면을 보니까 한국 바둑이 위기라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병식 위원에게 질문 드릴게요. 한국 바둑의 부진, 그 이유, 원인은 무엇에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큰 흐름으로 봐가지고 16세기 막부 시대 일본이 프로기사 제도를 정착시킨 이후 당시 한중일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단연 일본 바둑의 기량이 한국, 중국과 비교가 안 되었겠죠.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처음 추월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약 20여 년간 한국이 세계 정상권, 엘리트 바둑에서는 정상권을 유지했습니다만은 이 흐름이 중국이라는 막강한 시장, 그리고 엄청난 인적 자원, 그리고 사회적 보급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의 어느 정도 추월당하기 시작한 해가 그 현상이 나타난 것이 지난해부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중국의 입단 제도나 또 입단 이후의 집체 합숙 훈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자유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난해의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부진의 바탕 아래에는 우리나라의 바둑 인구 저변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아픈 현실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엄민영 기자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한국 바둑이 위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작년도에는 개인전 우승이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위기라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년도만 하더라도 2012년만 하더라도 한국이 상당히 많은 데에서는 우승을 또 해왔습니다. 또 단체전에서 또 2013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따라서 한 해 동안 어떤 우승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기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런 위기는 곧 올 걸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위기가 아니라 곧 닥쳐올 위기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엔 되게 많은 문제점들이 어떤 돌파구가 많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러한 자리들 어떤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솔직히 이런 자리들이 그러한 위기들에 대해서 미리 진단해보고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는 데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마련되고 해서 닥쳐올 위기를 미리 예방하고요. 다음에 만약에 위기라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유창혁 구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한국 바둑과 중국 바둑 프로기사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한 10명 정도는 서로 실력이 뭐 대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경기를 펼치는데 20위권, 30위권, 한 50위권까지 가면은 한국이 중국한테 분명히 열세고요. 시내 쪽으로 가면은 더욱더 실력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위기가 상황이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 바둑이나 전체적인 바둑 붐을 봤을 때 중국과 한국이 지금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최명원 구단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현재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개인전에서 한국이 우승한 게 한 차례도 없지만 단체전 같은 경우에선 성적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뭐 한국 상위 랭커들이 중국 리그 용병으로 가서 활약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성적이 아주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아까 유사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위 랭커 쪽은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앞으로 이제 한국기원이 중국과의 대결에서 양자 구도에서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젊은 어린 친구들, 다시 말해서 한국기원이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30년 정도 유지해왔던 연구생 제도를 좀 개편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이제 차후에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요. 조금 전에 이 중국의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성적을 많이 내고 있다. 90 후 세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이 세대 교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국 바둑이 강해진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신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7살 무렵에 바둑에 입문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 11세에서 13세가량 아주 영재의 나이에 프로기사 30명 중에서 4, 5명을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입단 이후에 국가대표팀에 넣어가지고 집체, 합숙 훈련을 또 몇 년간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15세에서 17세 사이 작년 세계 타이틀 우승자들이 나이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이미 세계 정상권에 이르는 저는 어떻게 보면 바둑 외에 아무것도 모르는 바둑만 한 바둑 머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중국의 막강한 90 후, 95 후 세대들 95 후. 예. 이런 기사들이 배출됨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된 거죠. 반면에 한국은 지금 정상권에 포진하고 있는 기사들이 이미 입단한 지 15년, 20년이 된 기사들이거든요. 네. 그 점에서 중국의 강세 큰 원인, 신예들의 힘, 신예들의 기량 향상 네.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입단 연령 차이에서 그러니까 한국 바둑의 부진이 지금 비롯됐다. 지금 그렇게 입단 생각하시나요? 연령도 중요하지만은요. 입단 이후에 바둑이 가장 늘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기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바둑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강한 상대를 만나서 대련을 함으로써 느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자, 랭킹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그 10년간의 랭킹 변화, 나이에 따른 랭킹 변화 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2005년 8월 랭킹입니다. 이창호, 이세돌, 최철암, 박영훈, 조한승, 원성진, 박정상, 유창혁 구단의 이름도 있네요. 이영구, 조은영. 자, 2014년 10년 후입니다. 박정환, 김지석, 이세돌, 최철암. 명단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 연령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선수들이 그대로 지금 10년 동안 랭킹 탑 10에 끼어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힘드네요. 중국은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2005년 4월에 처음으로 랭킹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평균 나이가 25.7. 우리보다 당시에도 어렸습니다. 2014년은 평균 23.3. 자, 그런데 10년 전에 있었던 선수는 지금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저 정도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엄민영 기자에게 한번 마이크 남기겠습니다. 지금 도표 보시고 어떤 점 느꼈습니까? 근데 저 도표 뒤에 하나 재미난 일이 하나 있네요. 옆에 우리 유왕이 계시지만 사실 조국수님하고 유왕이 두 분만 빼더라도 저때 연령이 상당히 또 낮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더 그때보다 높아졌다. 높아졌습니다. 만약 두 분을 빼고 했었으면은 아마 이 연령이 더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보면은 좀 이렇게 분명 세대 교체가 안 된 거는 확실한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어려졌어야 되는데 더 이렇게 노령화됐다고 생각하나요? 네,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연구생 제도에서 그동안 좀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을 갖다 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입단시키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바둑계를 보면요. 그러니까 조은현 국수님도 그렇고요. 뭐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현재 실력을 내고 있는 박정환 구단, 김지석 구단 이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라면 바로 10세 전후에서 아주 빠른 시기에 15세 이전에 입단을 해서 어떤 체계적인 어떤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강제로 성장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어떤 이렇게 집중력하고 어떤 창의적인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둑에서는 한 발이라도 빨리 바둑계에 입단해서 어떤 그 강자들하고 겨뤄보는 것이 분명 좀 더 큰 검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연구생 제도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최명원 구단이 연구생 사범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연구생 이제 수석 사범으로 한 2년 정도 해왔는데요. 네. 그때 이제 많이 느낀 것은 연구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인원수가 오히려 너무 많아진 것이 저는 좀, 제가 91년도에 이제 프로가 됐는데요. 한 6년 정도 연구생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사이였는데 그때는 이제 같이 뭐 연수를 간다던가 이럴 적에 좀 가족 같은 분위기도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치열한 또 경쟁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연구생 사범을 2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일단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한국기원에서 그 연구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많이 없습니다. 해주려고 제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지만 인원수가 그때 당시는 남자가 120명, 여자가 30명 정도 됐었는데요. 150명을 앉혀놓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연구생 사범을 해보니까 좀 힘든 게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중국의 연구생 제도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중국은 이제 입단하고 나서 이제 각 성에서 유망한 기사들이 아니면 뭔가 성적을 낸다던가 그럴 경우에 이제 중국 국가대표팀에 이렇게 합류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실력 연마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을 보면은 제가 입단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할 적에 지금 바둑계의 역사를 보나 뭐 한국의 역사를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볼 적에도 같은 방법으로 뭔가 그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소수 정예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신 의원님이 지금 네, 뭐 저 이야기를 한 말씀 하고 전체적인 싶다고.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둑이란 종목이 세계 정상권에 이르는 시기, 절정기에 이르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종목마다 최고 전성기가 있는 법인데 일본이 저 세계 바둑의 1인자이던 시절에 사카다, 이멜봉 이런 이제 프로기사들이 타이틀을 딴 것이 30대입니다. 네. 그게 30대였는데 이시다 구단 무렵에 20대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의 미팅, 판팅이 16살 네. 만 17세 이전에 세계 정상권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바둑이라는 종목이 최절정기에 이런 시기가 이렇게 짧아졌거든요. 얼마 뒤는 수영처럼 13세, 14세가 최고 전성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둑이 19줄이 종목이 이상은요. 21줄로 되거나 김인국 스님 말씀대로 바둑판 4개를 붙여놓은 이런 6줄 바둑이 된다면은 또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제 나온 바둑 이론과 학습량을 보면은 16, 17세 무렵에 세계 정상권에 이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단이나 교육에 대해서 엘리트 바둑만 한정지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정말 새로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아까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도 중국 바둑, 뭐 바둑 기계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그런 기계들이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바둑 머신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예. 몇 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습격이고 중국 바둑의 입장에서는 약진 도약인데요. 장거리 미사일 한 방이 갑자기 날아와서 한국을 때린 것이 아니라 조용히 육중하게 밀고 들어오는 탱크 부대를 지켜보고 있는 이런 제가 비관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엄민영 기자.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소수정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수정예라는 것은 그 싸우는 상대가 소수정예인 것이지 그것을 되는 어떤 자결 갖추는 사람이 소수정예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프로 기사가 수가 만약에 적을 경우에는 그만큼 인재가 나올 확률도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방금 그 최명훈 구단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20, 30명을 갖다가 몇 명이 사범이 가르쳤을 때 참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었는데 나중에 한 100몇십 명 됐을 경우에는 알려줄 것도 시간적도 어떤 제약도 받고 힘든 점이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그 연구생이 늘어서 문제가 아니라 연구생이 늘었으면 늘은 만큼의 사범수가 늘었어야 되는 문제였죠. 한국기원이 연구생의 어떤 교육과 지원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 그것은 연구생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았어야 될 부분에서 피해를 본 걸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아마추어, 이걸 갖다 도전을 해보고 싶은 어떤 사람들이 적어질 겁니다. 문이 좁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바둑이 어떤 저변이 확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둑이 저변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좀 더 경쟁력인 사람이 나오는 거고 바로 그 중에서 몇몇 사람한테 한국기원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교육적 투자를 해서 그들을 정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이제 연구생을 이제 6년을 했는데요. 제가 연구생 사범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예전에 비해서 뭔가 치열함이 좀 덜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연구생 스스로 몇몇 그 애들이 바둑을 놓고 한 판의 바둑을 임할 적에 물론 치열하게 두는 연구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은 제가 연구생 사범을 하면서 그 기사회에서도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 연구생의 인원수를 좀 제한하고 나이를 낮춰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몇 년까지 계속 쭉 내려오는 이 시스템에서는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조금 힘들지만
그 입단하는 연령층이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까지 연구생이 지금도 그렇고 있고요. 만 18세로 정해져 있는 거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서정각 씨라고요. 이사장님이 계셨죠. 그분이 80년대 초에 한국 바둑계를 뭔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구생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그 나중에 이제 연구생들한테 한동안은 입단 의문을 연구생들한테만 개방을 했었고요. 그렇게 거기에 발맞춰서 많은 이제 지금 입단한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움직였었죠. 근데 그때 30년 전의 제도고요. 지금은 아까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주 세대가 급변하고 점점 어떤 분야건 마찬가지지만 어린 쪽이 득세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볼 적에도 만 18세로 연구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잘못됐고 그리고 뭔가 조금 늦게 계속 늦어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뒤처지는 느낌이다. 그렇죠. 이창혁 구단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연구생 제도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지금의 연구생 제도는 사실 바둑계가 이제 앞으로 중국한테 이기는데 영향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좀 의문은 듭니다. 지금 연구생 제도 자체가 뭐 특별한 제도는 없고 이제 모여서 시합하는 승강급 정도 제도밖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 입단을 시키는데 연구생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모든 통합돼서 일반인도 참여를 해서 입단 대회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생을 나간 뭐 재수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친구들이 좀 대부분 입단을 합니다. 연구생들은 입단이 갈수록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구생 제도의 뭐 어떤 부분을 바꾸는 것은 이제 교육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정도인데 지금 바둑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든 좋은 영재들이 바둑에 자꾸 뛰어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가장 지금 크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한국과 중국의 입단자 나이를 비교한 그런 표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평균 연령입니다. 일반인 입단 7명, 영재 입단 2명에서 18.8세, 그리고 중국 입단 대회 20명 기준으로 16.2세. 그런데 영재 입단자를 제외하면 조금 전에 이창혁 구단의 말대로 20살이 넘습니다. 입단자가. 재수생들, 삼수생들이 입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렇게 도표로 보니까는 확실히 중국이 우리보다는 한 3, 4년 정도는 나이가 어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중국은 이제 프로 입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프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단을 한 다음에 국가대표에 또 참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시험이 있어요. 자기네끼리 이제 노력을 해서 거기 국가대표에 들어와야지 이제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하는 대부분이 국가대표가 안 되면은 참여하기 힘든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신병식 의원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고 싶다고. 잠깐 이제 얘기하는 중에 자꾸 연구생 제도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일반 바둑팬의 입장에서 특별하게 연구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연구생보다는 좀 프로가 되기 위한 시스템, 도장 시스템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90년대 초반 일본이 한국에 이제 세계 타이틀을 하나 둘 내주기 시작할 때 일본 정상급 기사들이 아직도 한국 바둑을 잘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조선 구단이 우리 아직도 이창호 사범에게 좀 더 가르쳐 줄 것이 있지 않겠느냐. 3대 지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치중 진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언제 일본 바둑이 한국을 인정하고 포기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한국의 도장 시스템을 보고서 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내제자 육성 그리고 도제식 전문기사 육성 방식으로는 한국의 도장 시스템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 특히 한국의 도장 시스템은 일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느 때부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 학교에 아예 등교를 하지 않는 말하자면 특기생 선수 출신으로 이제 공부가 시작됐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일본 도장이 극소수 홍맑은 샘 초단이 하는 도장이 있어 가봤습니다만은 오후 4시에 수업을 끝나고 와서 입단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 프로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국 입장에서 지금 중국의 이 도장 시스템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 지금 유왕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참 중요한 거 말씀하셨네요.
입단을 시켜놓고 입단했다고 다 프로가 아니고 그 중에서 또 이 단련 과정 3년이 4년의 과정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대표급 선수를 선발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선수들 대부분 나이가 10대 중반 아닙니까? 그때 이 선수들이 이 바둑에 어딜 가느냐. 중국 바둑 시장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갈 수 있고 또 기업에서도 그 프로 기사를 일반 사원으로 받아들이고 대학 진학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공식적인 혜택도 있고 비공식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프로를 지명을 했다가 정상급 토너먼트 프로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은 학업이나 취업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퇴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넉넉한 숫자의 프로기사를 그것도 어린 나이에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아주 유망한 제목들만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은 아마 한국 시장 경제인 한국 시스템은 조금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 지금 중국도 뭐 한국의 도장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장 굉장히 시스템에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던데. 다른 것을 이제 훨씬 더 혜택과 여러 가지를 가미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세돌 구단과 목진석 구단 인터뷰 엄민영 기자가 했는데요. 창의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둑 머신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중국은 거의 지금 머신화되어 있거든요. 이세돌 목진석 구단의 이야기들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한번 뭐라고? 그건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정상급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존 이론과 학습 외에 또 창의력이 있지 않으면 정상급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론과 학습 훈련만으로도 입단은 가능하고 적어도 프로 고단까지는 가능하다는 이런 의미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보죠. 이세돌 구단과 목진석 구단의 인터뷰입니다. 이창호 사범님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바둑의 무한한 길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했습니다. 요즘 바둑 교육은 마치 입시 시험처럼 주입식 교육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 교육으로 어느 정도는 버티지만 세계 최정상으로 군림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진석 구단은 우리 신예들은 열의 9, 그 이상이 초반을 정해진 듯이 짠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결국은 밑그림은 다 똑같이 그려놓고 색칠만 다르게 하는 것 같다라는 목진석 구단의 의견인데요. 유창혁 구단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야기에 대해서. 일부는 맞는 얘기고요. 또 어느 부분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죠. 유창혁 구단은.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는 사실은 그 입시 공부하듯이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공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숫자는 정말 극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많이 올라온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은 더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창의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이 최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창의적인 재능이 필요하죠. 근데 그 정상 가기까지는 어떻든 입시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떻든 도장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바둑붐이 일고 또 체계적인 훈련장이 마련돼 있고 그 속에서 혹독하리 많지 기량을 갈고 닦는 중국에 비해 한국이 이 앞서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바둑이 우리와 달리 이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상당히 밀어주고 있고 시진핑 그 주석 같은 경우도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고 바둑 팬이고 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바둑 인구나 저변이나 이런데 굉장히 큰 요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층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국 랭킹 52 정도의 기사들이 우리나라 상위 랭커들을 이길 확률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의 52권 기사들은 거의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통합 예선이라든지 이런 64강 이런 제도가 중국에게 진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적고요. 중국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재 면에서 좀 양의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올해 좀 한국 바둑이 좀 꼬였는데요. 초반에 계속 준우승에 머무르면서 나중에는 점점 그런 것들이 더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속기 위주로 많이 한국 바둑이 대회가 열리다 보니까 좀 그런 세계대회 3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한 것도 뭐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운도 안 따라줬던 것 같고요. 저희 나라가 좀 여러 가지가 좀 실력도 중국이 많이 세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하고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바둑계는 83년생의 이세돌 구단을 필두로 해서 85년생 송하지 삼총사 그리고 89년에 김지석, 강동윤까지 황금 세대가 주류를 이뤘는데 그 황금기가 이번 중국 바둑계에 찾아온 거죠. 중국 바둑계는 현재 91년생부터 98년생까지 정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초일류 기사로 성장한 그 신예 기사들이 많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된 일인데요. 중국 바둑은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또 어린 기사들, 어린 재주 있는 재능 있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박정환 구단 이후에 국제대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승부만 놓고 본다면 작년 2013년도에 우리가 중국한테 개인전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이 장기간 투자한 어떤 결실을 이제 슬슬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워서 준비하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위기라고까지 우리가 이렇게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할 단계는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인터뷰 화면 중에 보니까 최철한 구단이 장고대국의 연습 부족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한 시간이 과연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 화면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그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제 자국 기전 제한 시간 비교표인데요. 10분 이하가 KB리그, GS칼텍스배, 한국물가정보배, KBS 바둑왕전입니다. KB리그는 2014년부터 제한시간 1시간 30분짜리 장고대국으로 바뀝니다. 전판이 모두 장고대국이고요. 올레배 천원전이 1시간에서 2시간, 하이완 리조트배가 2시간짜리고요. 국수전이 이제 각자 3시간으로 가장 깁니다. 지금 속기 위주로 한국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초상은행배, 아함동산배를 제외하면은 거의 2-3시간이 주종입니다. 갑조리그, 천원전, 명인전, 기성전, 남가배 3시간 이상짜리도 하나 있고요. 조금 표상으로만 보더라도 어느 쪽으로 줄여가고 있는지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엄민영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기사를 쓰고 싶어서 몇몇 프로 기사들한테 제가 전화를 직접 하고 인터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하도 이 속기 기전들이 많이 생겨나고 근데 세계 대회들은 다들 3시간 정도의 장고 바둑이다 보니까는 속기에 익숙해져서 그런 바둑이 약한 거다라고 해서 저도 처음엔 그런 얘기가 솔깃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프로 기사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야 기사 재밌겠다 싶어서요. 근데 사실 제가 그 기사를 못 썼습니다. 왜냐면 왜요?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당사자들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갖고 속기에서 잘 두고 뭐 장고 바둑을 잘 두고 뭐 혹은 속기 바둑을 뒀기 때문에 장고 바둑을 못 두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론 영향이 아주 없진 않을 거다. 왜냐면은 이 사람도 우리가 일반 이렇게 달리기 선수를 보면은 단거리를 잘하는 선수가 있고 장거리를 잘하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는 각자만의 어떤 드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영향은 받긴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떤 바둑의 수가 늘고 줄고 혹은 누구랑 경쟁하는 것이 속기전에 익숙했기 때문에 장기전에 못 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답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창호 구단은 속기 기전으로 처음에 우승을 했었다. 네. 그리고 현재
중국의 그 신해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무서운 그 신해들이 사실 요즘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바둑을 보면은 10초 초읽기 바둑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저희들이 심층에 목격을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 중국의 그 10대들은 우리 신님께서 많은 그 바둑 머신들을 그 사람들은 10초 바둑을 그렇게 열심히 두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바둑을 둬서 다시 세계 바둑대에서 또 우승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속기 바둑이 늘었기 때문에 한국 바둑이 줄었다. 이거는 좀 지나친 억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한 시간이 약간의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한국 바둑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게 이야기네요.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인터넷으로 이제 속기를 두는 많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평소에 이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아예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속기 바둑을 두는 큰 이유는 그 평소의 감각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시간적이게 한국 바둑계는 좀 많이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좀 느낀 것은 요즘 이제 한국 무슨 시간이 좀 한 2시간 정도나 3시간짜리 이제 간혹 있습니다, 기전이. 그 기전을 둘 적에 예선의 2층 대국장을 가보면 예전에 비해서 바둑 두는 템포가 빨라졌습니다. 거기에 속기화가 되면서 거기에 많은 기사들이 그 흡수가 돼서 이제 그 시스템 방식이 흡수가 돼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3시간짜리 바둑을 둔다면 점심시간 이제 봉수를 하게 되면은 한 60수 정도 듭니다. 많이 둬봤자. 근데 요즘엔 점심시간에 봉수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판들이 100수 정도 둡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속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 프로기사 정상권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이제 40위권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속기를 많이 두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그 한 판에 둘 적에 바둑을 둘 적에 그 템포가 좀 빨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신현님. 네, 저도 저는 아마 속기를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속기 바둑이 영향을 생각보다는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기와 장고 바둑은 기본적으로 기능의 차이가 있고 바둑 두는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들도 10초 바둑을 둔다면 시간 타임 킬링을 할 수도 있고 아마추어 고단자급이 되면은 아주 속기 바둑을 두면 분명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기량이 줄어듭니다.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급 기사의 경우 조신구단이 10시간짜리 바둑도 우승할 수 있고 텔레비전 속기 바둑도 우승할 수 많이 있겠죠. 우승했죠. 네. 분명한 것은 세계대회가 3시간짜리 기준으로 한 이상은 여기에 적응하는 노력에 속기는 저는 백해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계대회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요. 그래서 왜 한국에서 왜 속기 바둑이 이렇게 일본에서 이틀거리 10시간씩 두던 바둑이 갈수록 시간이 줄어드느냐. 저는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발언하고 있는 바둑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어떤 스포츠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길어야 2시간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2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화장실에 가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그렇게 봅니다. 영화가 대부분 2시간인 이유죠. 근데 이 바둑 방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후원사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신문 기전의 타이틀 스폰서 가지고는 기대했던 홍보 효과를 찾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원사 입장에서도 신문 기전보다는 바둑 텔레비전에 계속 방영되는 기전을 선호를 합니다. 그렇죠. 프로기사들 대부분 속기하면은 별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프로기사 선수의 입장에서도 체력 소모나 또 승부에 대한 부담감 이런 점에서 속기가 부담을 덜 주고 또 기전을 운영하는 한국 기원의 입장에서도 속기가 별 부담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 바둑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계대회 중국과의 대결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대회 기준, 세계대회가 3시간짜리 바둑인 이상은 한국의 속기 바둑 일변도는 조금은 지양되어야 할 그런 전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민영 기자 이야기는 속기가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다. 신의원께서는 속기가 굉장히 기능별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별로도 차이가 있고 하지만은 현재 시스템의 적응이라는 면에서 볼 적에는 장고배독에 적응하는 훈련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어린 시녀들 인터넷 바둑 10초짜리 바둑을 밤새 뭐 10판, 20판 둔다고 하지만은 훈련 중일 때는 오전에 한 판, 오후에 두 판, 1시간짜리 바둑을 3시간씩 강제로 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장고 바둑 또는 시간을 들여서 더 좋은 수를 찾아내는 노력, 이 자체를 속기는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한국 바둑이 이제 가장 영화를 누릴 때 이제 유창엽 구단도 있었는데요. 세계대회 우승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신 의원님과 또 엄 기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유창엽 구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속기가 영향이 뭐 절대 없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지만은 글쎄요,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지.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작은 비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 바둑이 어떻든 모든 기전이 장고도 좀 긴 시간도 있고 중간 시간도 있고 속기도 있고 조금 그래야지 훨씬 더 재밌고 선수들도 이 대국하는데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팬들도 그렇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바둑은 좀 속기전이 주로 많은 것이 좀 그런 문제는 좀 있을지 몰라도 한국 바둑의 위기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속기 잘 두는 기사가 장고도 잘 두고요. 네. 장고 잘 두는 기사 속기가 잘 둡니다. 대부분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속기를 많이 뒀다고 해서 장고가 약해지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주로 장고 바둑인데 일본 바둑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기전하고 아무 관계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큰 흐름에서 이 3시간 연습하는데 조금 도움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한국 바둑이 중국한테 밀리는 이 부분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바둑이 좀 약해졌다라고 이야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중국 바둑이 굉장히 큰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 바둑의 무관, 중국에 있는 바둑 관계자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료화면 준비했습니다. 长期以来，韩国没有常规的围棋的国家队，那么在集体研究的方面，也就是说在一些先进的布局啊、研究变化的研究上，他们可能要落后于中国。那么在那个人才后备人才的培养上呢，韩国每年定职业段的人数，也不是很多。 那么造成了就是韩国的职业棋手的总数量是不如中国的，而且，中国这几年这个围棋水平有所提高，主要是前一段这个持续的很长一段时间以来，对这个青少年的培养比较重视，学棋的孩子也很多，而且那个大家看到这个一些成功棋手的这些。 范例哈，它有一种示范效应，可能孩子们学棋的热情很高，家长也愿意让孩子去学棋，所以这个青少年的这方面抓得比较好。视角上看，我觉得最主要是现在在90后的年轻棋手的培养上，没有中国发展的好，特别是。 90后的他们韩国棋手啊，暂时没有特别天才的棋手，导致了这样的原因。因为最早以前那个中国小朋友学棋没这么多，但最近7、8年间，那个很多小朋友学棋，家长比较鼓励这些小朋友们学棋。一个是因为下棋，收入可能还算可以；第二个原因最重要的，我觉得是家长们意识到。 如果在课外活动里面，课外活动之外，挑一个琴棋书画来学的话，那可能围棋是一个不错的选择。这个我觉得最重要的理由就是家长们会觉得学围棋能够人变得聪明一些。那我们遇到的比较顺利的事情是，闵行教育局和闵行政府比较对我们支持可能。 韩国的朋友有的地方也许会误解，
那么小学呢，66所小学里面，闵行区66所小学，加上它的幼儿园，加上个别中学，那么他们已经允许我们进去，普及围棋，单单教围棋有22所，我印象可能是有2所中学，然后是15、16所，小学，然后剩下是幼儿园。那这个有个什么好呢？就是，普通学校正规的是公立的学校不能轻易进学校，那么我们因为做出了品牌吧，一个很简单的原因，中国人多，其实就是中国现在学棋的孩子多，所以呢，从他们当中发现那个有那个围棋天赋的孩子比较容易，因为人多嘛，从10个里面发现1个和从100个里面发现1个，完全是不一样的，对吧？感觉那个难度是不一样的啊。中国学棋的孩子太多了啊。 네, 중국 바둑 관계자들의 생각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세계 타이틀 획득 분포가요. 2012년에는 LG배 장의재 외에는 4개 큰 대회를 한국이 우승했습니다. 이세돌, 백홍석, 최철환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요. 2013년 좀 보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요. 6개 대회를 모두 중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단체전에서는 또 정반대의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2012년에는 농심배, 초상부동산배, 황용사, 샤오산배까지 중국이 4개 우승을 했고요. 화정차업배만 2012년에 한 차례 우승을 했는데요. 2013년은 그야말로 독식했습니다. 새로 생긴 대회까지 농심배, 초상배, 황용사 쌍둥배, 화정차업배, 주광배, 실내 무도 남자 단체 그리고 스포츠 코드 남자 단체까지 본선 맞대결 전적, 저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2012년에는 177승 149패, 54%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에는 53%, 역시 본선 한중 맞대결에서는 한국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표를 보니까 또 다르네요. 자, 중국 그 기자들, 바둑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4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교육, 양적 자원, 그리고 공동 연구 시스템, 국가 지원. 그 중에서는 이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게 좀 국가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엄민영 기자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현재 그 중국에서의 어떤 국가적 지원이 아니고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바둑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런 관심도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한국 바둑이 정말 이렇게 강해졌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바둑이라면 일본이 가장 강한 걸로 생각했을 때 바로 조치훈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바로 그런 일본들을 이기고 세계에서 우승을 해주면서 한국에서 이창호 키즈라는 어떤 그 바둑 붐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 바둑이 강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 바둑도 어떤 그 예전 같은 더 강한 어떤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둑의 어떤 문화를 갖다가 좀 이렇게 어린아이의 어떤 두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남들이 많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로 확산되는 그런 쪽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 말 받아주시죠. 네, 사실 중국 기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국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월급도 그 국가에서 지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중국 바둑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이제 아예 없어졌고요. 지금은 오히려 중국 기원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바둑만의 협회가 아니고요. 장기협회, 체스협회, 그리고 중국 그 브릿지 협회가 3개가 이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원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바둑 쪽 부분에서 상당한 이 수익이 나서 다른 협회들을 오히려 지원하는 지금 상태로 알고 있고요. 지금 중국 기원이 굉장히 수익이 좋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을 이유가 지금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초기 때는 오랫동안 이제 국가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상금 받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제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개인이 가져간 돈이 수입이 굉장히 작았고요. 예.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중국 기원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중국견에 지금 내고 있고요. 자, 원인이 있으면은 이 해법도 또 찾아야 되는 것이 이제 오늘 그 대담의 오늘 토론의 주제인데요. 신병식 의원, 지금 이제 문제점은 여러 가지 열거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슬슬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해법을 한번 좀 생각대로 말씀해 해법을 주시죠. 뭐 한 가지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분석해가지고 좀 나눠가지고 분야별로 대응이 달라야 되겠죠. 이창호 구단이 1년간 차지한 누적 상금이 10억 원을 넘었을 때가 약 10년 전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줄어서 올해 같으면 올해 1위 박정환 구단입니까? 6억 원 되거든요. 세계 대회를 한 번도 우승 못했는데도 6억 원이면 아닙니다. 저기 박정환 구단이 7억 8천. 7억 8천.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억 원대에서 다시 늘지는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바둑 시장이 바둑 산업이 확장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제일 좋은 선수나는 세계 정상권의 엘리트 기사가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팽창하는 조시훈 구단 때 그랬고 이창호 구단 때 한국 바둑이 그 결과로서 많이 팽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반대로 다시 쇠퇴되거나 세계 정상권에서 한중 대결에서 밀릴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가 닥쳐왔는데 예.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시장주의 체제에서 바래서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지원, 바둑 팬들의 성원 이런 것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또 좀 더 해서 이 바둑 시장의 활성화, 바둑 시장이 커지면은 좋은 인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또 기량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PGA나 전 세계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다 오고 그 방법 또 파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엄민영 기자는 지금 해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단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좀 더 프로 기사들 되는 연령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그 영재 입단 제도가 좀 더 문호가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명훈 구단도 가장 염려하는 것이 프로 기사들이 자꾸 입단 연령이 노후화될 경우에는 예비 프로들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도리어 이렇게 문호를 갖다가 아래쪽으로 넓혀서 그냥 영재들만의 어떤 특별한 입단을 현재는 제가 알기에 1년에 뭐 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문호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호만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온 다음에 이 영재들 갖다가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 갖췄으면 좋겠고요. 그거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은 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급이요. 이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회적 관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업은 무엇보다도 보급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과거에 제가 군대 다닐 적에는 일단 내무반에 가면 바둑판은 항상 있었지요. 지금은 군대 가면 거의 못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군보급이라든지 다음에 다문화 과정이요. 이 바둑은 누군가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바둑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문화 과정도 되게 상당히 좋은 대상이고요. 다음에 실버.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바둑만큼 노년에 좋은 친구는 없다. 그러면 바로 그런 실버 같은 데에 그러니까 바둑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확대가 된다면은 어떤 그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바둑의 어떤 인구를 팽창시키는 그것이 중요하고 또 바둑이 팽창이 돼야만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이 태어나올 수 있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기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단체 다음에 뭐 대한바둑협회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 프로기사회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좀 더 그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바둑을 보급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뭐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작년에 무관으로 전락하면서 그 기술적으로 과연 어떻게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모인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실력적으로는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국기원이 과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기술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연구생 제도를 운영했는데 그 연구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왜 연구생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지 앞으로도 왜 운영할 건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그 기술적으로 접근하는데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연구생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연구생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입단하려고 들어가는 친구는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연구생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전부 입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생 사범을 해봐서도 아는데요. 뭐 물론 그 뜻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바둑이 그냥 좋아서 왜냐면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연구생 사범을 있을 적에 뭐 기원 한국기원 직원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도 입단하려고 연구생을 들어오는 친구들, 연구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냥 바둑이 좋아서 아니면은 뭐 그 연구생 또 이걸 하면서 뭔가의 그 바둑에 대한 계속 뭔가 바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유가 더 많다는 것에 저는 놀랐고요. 그렇게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한국기원이 연구생 제도를 왜 운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구생 제도를 왜 운영할까요? 연구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기원이 한국 바둑계가 다른 세계에서 탑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생 제도를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단 제도를 운영하면 됩니다. 근데 연구생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엘리트들을 뽑아서 거기에 어려서부터 그걸 육성하는 것을 계속 이 친구들을 꾸준히 연습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탑 클래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생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바둑계 입장에서 보면은 연구생이 많다고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입단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구생 제도는 소수 정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연구생 사범을 맡을 때부터도 주장했었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생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연구생 스스로도 그렇고 제가 연구생들하고도 이제 상담도 많이 해보고 연구생 이제 학부모들이 나가는 때쯤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도 해보고 그러는데 연구생이 된 것을 연구생을 안 시켰으면 연구생이 된 것을 후회한다. 그런 학부모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제도 자체가 만 18세이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그 만 18세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원이 15세나 아니면 더 나이를 낮춰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에 사람들이 따르고 순응하고 거기에 그 학생 자체가 그 제도에 맞춰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만 18세로 예전 같은 30년 경우면 만 18세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죠. 근데 지금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 연령도 낮춰야 되고요. 인원수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왜 제한? 그렇게 따지면 반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더 많은 인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더 좋은 애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연구생 사범을 해봤고요. 연구생을 6년 동안 해봐서 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기원이 연구생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생 제도를 운영한다면 제 생각은 소수 정예로 가서 이 탑 클래스에 올라갈 확률이 적은 친구들은 물론 자기 스스로 바둑을 더 하고 싶다면 지금도 제도가 또 있습니다. 연구생을 나오더라도 지금도 보면은 만 18세로 만들어 놓더라도 그 연구생에 나가게 되면 또 자기가 프로의 그 길을 계속 가고 싶다면 또 나와서 공부를 해서 입단을 하거든요. 예, 일반인 입단. 예, 입단하죠. 그러면은 한국기원은 소수 엘리트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낮추고 왜 인원을 낮추고 연령을 제한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도표로는 준비 안 돼 있겠지만 지금 한국 바둑계에서 상위 클래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타이틀을 국내 타이틀은 다 한 번 정도는 쟁취했고 세계 타이틀도 쟁취한 기사들의 연령대를 보면 입단 연령이 만 12세에서 14세 사이입니다. 늦게 입단한 친구가 뭐 한 김지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 14세입니다. 그리고 최철한, 박영훈,
뭐 조한승, 이세돌, 뭐 바둑 팬들이 다 알만한 기사들은 12세에서 13세에 입단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입단이 15세 이후에 세계적인 기사가 된 기사 별로 없습니다. 이창혁 구단이 있네요. 서봉수 구단도. 네, 서봉수 구단도 그렇고. 유삼님이나 서봉수 구단 같은 경우는 그 또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죠. 있었죠. 네. 요즘 같은 경우라고 요즘 같은 경우라면은 저도 뭐 확신에 차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자, 최명호 구단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길었는데요. 네. 이창혁 구단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영구생 제도가 사실 예전에 초창기 생겼을 때는 도장이 좀 거의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영구생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평일날 도장처럼 그 매일 운영이 되던 시절이었고요. 네.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이 주말만 이제 운영을 해서 주말만 대국만 하고 이제 끝나는. 대국만 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말이 영구생 제도지 사실 한 번 더 시합하러 가는 그런 제도로 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거는 뭐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 연령 제한 같은 경우도 어려서 입단시키는 것이 당연히 좋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또 어려서 입단 15살로 딱 제한을 해놓으면은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15살 넘어가는 또 선수들에 대한 그 입단의 기회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한 제도인지도 좀 모르겠고요. 그래서 잠깐요. 네, 근데 어떻든 그 영구생 입단 연령을 좀 영재 입단 제도를 좀 만들어서 숫자를 늘리는 거 뭐 그런 거는 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제자를 오래 키워봐서 느끼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대부분 지금 문제가 이 학부모 입장에서 바둑을 계속 시킬 것인지 아니면 얘를 바둑 프로기사를 만들 것인지 이 고민에서 아주 뛰어난 애들이 바둑을 이제 포기하는 예전에는 사실 재능이 없어서 바둑을 포기하는 얘는 좀 재능이 없어서 프로기사를 좀 시키지 마시라고 해서 포기하는 시절이었었는데 요즘은 얘가 너무 뛰어나서 바둑을 꼭 시켜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 공부도 대체로 잘하니까 잘하죠, 보통. 대부분 바둑을 포기하고 학부모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둑 저변학 때와도 또 맞물리는 그러니까 이야기네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명호 구단이 지금 할 얘기가 아까 있는 유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 15세 이후에는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막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구생 제도를 15세까지 한다는 거고요. 입단은 그 외에도 일반인 입단대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 기원이 한국 바둑계가 영구생 제도를 왜 운영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영구생 제도를 운영하는데 왜 거기에 다른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좀 약간 의문시 되고요. 그러니까, 예. 그럼 열렬한 바둑 팬의 입장에서 신병식 의원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생 이야기 계속 하셨는데요. 일반 바둑 팬들 영구생 차이 전혀 모릅니다. 영구생이 주말마다 나간다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바둑 팬 상당히 여기저기를 다녀본 사람이지만 지금은 영구생은 별 바둑 교육과 관계가 없습니다. 입단 제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바둑 교육에 관한 부분은 영구생이 아닌 이미 도장이 맡은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도장에서 하는 한국 바둑의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영구생과 입단 제도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도장에서 지금 이제 이 한국의 바둑 프로 지망생들 똑같이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에 이제 바둑을 좀 관심이 있고 좋아할 무렵에 프로에 도전할 것인지 아닌 것이 결정을 합니다. 부모들이 결정하죠. 그리고 절반 이상이 6학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에 진학할 적에 이 도장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요. 진로 결정을 하죠. 진로 결정을 합니다. 도장을 간 이후에는 이제 지금 최명훈 구단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이 18세까지 그 열차에 서서 입단하는 순간까지 내릴 수 없는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 입단을 주장하고 입단자의 고령화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15세 이후에 이 길에서 벗어나면 특히 중국도 그럴 테지만 한국은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거든요. 15세 이후에는
일반 대학 진학이나 취업이나 다른 진로를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입단 연령을 더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는 얼마든지 기회는 줄 수 있죠. 신병식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입단 제한을 만약 둔다면 나이를 몇으로 하고 싶습니까? 15세로 15세. 무조건 저는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명훈 구단은요? 입단 연령을 말씀하시는 네, 입단 건가요? 연령. 입단 연령이요? 예. 글쎄요, 그거는 각자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예. 물론 그 개인 스스로가 더 노력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만 16세에 입단했는데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타이틀 전에 근접을 했는데요. 타이틀도 땄죠. 예, 예. 네. 그런데 입단을 하고 난 이후에도 좀 더 몇 년 정도 한국 기원이 됐지 아니면은 뭐 자기 스스로가 됐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입단하는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연구생 제도를 왜 이 나이 제한을 더 낮춰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12세에서 3세에 입단한 친구들이 바둑을 처음 배우는 접하는 시기가 한 5세부터 한 7세 그 정도입니다. 뭐 간혹 안 그런 친구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이 그 정도인데요. 그렇다면은 연구생을 인원을 줄이고 나이를 낮춰서 제가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가 예, 나오는데. 잠깐 저도 말씀드리면 아까 중국의 이 유치원에 이제 바둑을 한다. 네, 절반 이상이 한다고. 그게 가장 부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에서 바둑을 배워서 하는 친구들이 인류기사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초등학교에서 아까 이제 심 의원님이 6학년 때 이제 도장 말씀하셨는데 도장은 사실은 한 2학년, 3학년 때 오는데요. 예. 6학년 때 이제 도장에서 이제 포기하냐 마냐 요 결정을 하는 시기고요. 근데 그 유치원 때 바둑을 배우지 않은 애들은 배우는 친구들은 사실 인류기사가 되는데 상당한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환경 자체가 유치원 때 바둑 배우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유치원에 뭐 영어나 뭐 다른 수학이나 많은 교육 때문에 유치원에서 이제 배우는 친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또 어느 정도의 그룹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만 18세이기 때문에 아까 유사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바둑을 배우지 않고서는 왜냐하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예전에 어디 갔었을 적에도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좀 성적이 좋거나 상위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5세, 6세, 네. 늦어도 7세에 바둑을 배웁니다. 네. 자, 그 문제가 조금 저하고 이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일단 이 최명훈 사범의 말이 일단 전적으로 맞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한국 바둑계가 좀 잘 나갈 때 이 제도적으로 그런 걸 고쳐서 가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은 지금 같은 지금 어린이 바둑 붐이 이 죽은 상태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어떻든 예전처럼 다시 붐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붐을 일으키고 애들이 많이 나와야지 영생제도도 그렇고 어린이서 입단하고 이런 거를 다 고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원론적으로 부모가 바둑을 안 시키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입단 제도를 낮춘다, 뭐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손을 대도 그 부모가 이제 바둑을 안 시키는 이거를 바꾸기는. 그러니까 저는 엄민정 기자가 지금 너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금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걸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현재 한국기원은 입단을 허락해주는 기관이죠. 거기도 교육을 시키면 이거는 학원하고 그 시험을 같이 이게 되는 건가요, 원래?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한국기원이 학원 기능도 겸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 한국이나 일본은 못 하는 거죠. 네. 중국 같은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한국기원은 사실 연구생 제도보다는 입단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실 교육은 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몇 살에 뭐 입단을 한다 이건 막을 수 있는 거는 직업의 그 자유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갖고 저는 한국기원에서 여러 가지 입단 제도를 둬서 나이 30 먹고 40 먹은 사람도 프로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들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하지만
한국의 어떤 정예화를 위해서 어떤 영재 입단 관련해서는 연구생의 문제가 아니라 입단 제도를 갖다가 좀 다변화해서 좀 더 한국의 바둑의 경쟁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입단 제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좀 과열이 돼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를 한 VCR을 보고 나서 계속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 이후에 박정환 구단, 또 박정환 구단 이후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좀 천재적인 기사가 빨리 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등장을 하더라도 그 기사를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이며 어떻게 더 강한 기사, 초일류 기사로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실전 대국뿐만이 아니라 명사들의 특강이라던가 또는 그 세계대회 우승 경험자들의 그런 진솔한 이야기라던가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도 좀 강 훈련을 해서 우리나라의 신예 기사들도 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바둑이 지금 우리를 앞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원도 그렇고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 규모에서 우리를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영재들을 많이 키우려면 바둑 저변을 넓히는 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바둑 문화를 좀 더 다양하게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즐기면 그 안에서 영재들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입단한 신진서, 신민준 이런 영재에 입단한 친구들이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뭐 숫자로는 부족하겠지만 또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노력과 좀 열정이 있어가지고 중국 선수들을 이렇게 꺾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입단한 선수들의 가장 큰 목표는 현재 바둑리그 본선이거든요. 그래서 속기 위주로 훈련을 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올해 저의 목표는 이 세계대 예선이라든지 중국 선수들 장고바둑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고바둑을 두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둑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 기사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노력의 중심은 역시 공부 시간이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일단 가장 큰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 뭐 이게 뭐 해결책을 찾아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2013년 뭐 그보다 이제 더 안 좋을 수 없기 때문에 2014년에는 좀 초반에 올 초부터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저희 기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해야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중국에서는 국가적인 지원도 있었고 좀 체계적인 준비가 돼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상비군 또 훈련도 도입이 됐고 또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이제 다시 최고의 자리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90년 이후에 출생 기사들이 랭킹 10위에 포진해 있는 숫자입니다. 한국은 박정환, 이지연 선수도 얼마 전에 지금 진입을 했는데요. 박정환 선수 혼자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에 비해서 10명 중에 7명이 91년생 3명, 93년생이 2명, 96년생이 2명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 기사들의 이름도 상당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 문제로 또 금방 이렇게 바뀌어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희망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지막 정리 이야기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식 의원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서두를 비관적인 전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의 국민 소득 5,000달러 수준에 지금 여러 가지 바둑이 맞습니다. 한국은 2만 달러 선에서 바둑이 조금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바둑에 투자해온 현재의 바둑 국내 정상급 기사들이 앞으로 10년 이상은
중국의 신예들 계속 바뀌겠지만 그들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다시 10년 후에 나올 기사들을 지금 어린 기사들이 막아낼 수 있을지, 특히 잠시 이야기 나왔던 입단 후의 교육 시스템, 입단 제도의 변혁, 나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둑 팬들도 바둑을 또 국가와 국가 간의 대결만이 아닌 바둑 산업, 바둑 시장, 바둑 저변이란 차원에서 뭐 세계 1위는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한국 바둑 리그가 훨씬 커져가지고 중국, 일본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상금을 노리고 올 만큼 키우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한국 기원이 아무래도 중심이 돼야 되고 프로기사가 앞장을 서야 되겠죠. 바둑 팬들이 뒤따라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변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엄민영 기자에게 마이크를 드립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바둑은 아주 특이한 종목입니다. 그 대표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스포츠는 선수와 행정이 분리가 됩니다. 근데 바둑 종목에서만 한중일 다 마찬가지로 이미 선수였던 사람들, 그 바둑에서 아주 고수인 부분들이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바둑이 가질 수밖에 없던 뭐 그 한계라고 하는데요. 근데 현재까지 그런 바로 그 프로기사들 중심이라고 할까요? 혹은 바둑의 고수 그분들을 하고 사실 일반적인 아마추어들, 솔직히 저도 아마추어의 한 명인데요.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막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뭐 프로를 지망하는 어떤 그 아이의 부모하고도 아마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일반 바둑팬하고도 좀 소통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오늘 이런 자리가 어떤 계기가 돼서 사실 그 바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현재 바둑이 센 사람이겠죠. 그리고 현재 직접 프로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직접 해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알 건데, 하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어떤 독주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바둑 팬과 같이 어우러졌을 적에 좀 더 합리적이고 좀 설득력이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그 한국기원의 어떤 책임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프로 기사회의 어떤 책임 있는 분들하고 아마추어 또 관련 분들하고 항상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같이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육찬혁 구단 마무리 정리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이제 광저우 기원에 갔었는데요. 사실 광저우 기원에 이 바둑을 배우는 학생들이 한 10,0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한 1,000명이 프로 지망을 한다 그러고요. 거기에 선생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바둑계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 한국 바둑계보다 거의 훨씬 큰 거예요, 규모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지금 바둑 붐이 일어나고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지만 뭐 바둑의 순기능, 뭐 바둑을 좋아두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리고 바둑에 대한 그 좋은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이제 유치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바둑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도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체스가 세계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꼭 공부만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체스나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상당한 그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미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이 그 공부 때문에 체스를 또 배운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둑도 이 공부하는데 대학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최명훈 구단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 바둑계가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를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보급에 일단 힘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2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급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포괄적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바둑을 한 30몇 년을 했고요. 바둑을 이제 함으로써 바둑에 대한 좋은 점을 삶에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둑을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바둑을 배움으로써 바둑의 좋은 점을
삶에 많이 접목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둑의 좋은 점을 많이 알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자 한국 바둑계가 그 해나가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쟁력인데요. 경쟁력은 제가 볼 적엔 보급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경쟁력을 보급과 관련 지어가지고 어떤 제도나 룰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게 잘못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은 보급대로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10,000명, 20,000명 될 적에 한국은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워낙 거기는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쟁력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 정예로 체계화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만 그래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아니면은 더 앞설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중국에서 하는 식으로 중국을 부럽다고만 할 게 아니고 중국과 같은 방법을 쓴다고 한다면은 저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탑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시간이 길다면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이야기는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달이 차면은요, 기운다고 합니다. 또 기울면은 언젠가는 또 달이 찹니다. 한국바둑 부진이 또 이번에 2014년까지 계속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시 10년 전의 위상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분 좋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